50대 이후 혈당 관리를 위한 중요한 아침 습관 이것. 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팩트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하세요? 화장실 가고, 휴대폰 보고, 커피 끓이고. 그런데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딱 한 가지 행동이 하루 종일 우리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3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50대 이후 당뇨병 환자 중 무려 73%가 아침 첫 습관만 바꿨는데도 혈당 수치가 평균 30mg/dl라 개선되었다고 해요. 30이면 정말 큰 차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50대 분들 중에서도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 40%가 이미 당뇨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아침 습관 하나로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돈 한 푼 들지 않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한 방법입니다. 해시태그 핵심 팩트 아침 첫 물 한 잔의 놀라운 비밀. 네, 그 비밀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아, 지금 그게 뭐가 특별해? 하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물 한 잔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변화를 알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해시태그 우리가 몰랐던 밤의 비밀. 먼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침 6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8시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까지도 6시간인데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굶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밤새 열심히 일을 합니다. 특히 간에서 말이에요. 간이야, 주인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네? 그럼 내가 저장해둔 당분을 좀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장해둔 포도당을 혈액으로 쭉쭉 방출해요. 의학 용어로는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밤새 굶은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탈수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땀도 나고요. 이렇게 해서 밤새 약 500ml, 그러니까 생수병 한 개 정도의 수분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물에 설탕을 많이 탄 것처럼요. 그러면 혈당이 더욱 진해지는 거죠. 농축되는 거예요. 해시태그 물 한 잔이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 자, 이 상황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 혈액이 즉시 묽어져요. 탈수로 끈적해진 혈액이 물을 마시고 나서 딱 15분 만에 정상 농도로 돌아간다고 해요. 연세대 의대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아침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안 마신 사람들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5mg/dl나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두 번째, 인슐린이 더 잘 일해요.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인슐린이 각 세포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도로가 막혀 있으면 택시가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길이 뚫리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죠. 인슐린이 택시라면 포도당이 승객이고 우리 몸의 세포가 목적지인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이 택시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승객을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요. 미지근한 물은 잠들어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줘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했을 때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어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위에 충격을 주지만 미지근한 물은 정말 부드럽게 위장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해시태그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이유. 그런데 왜 50대 이후에 이게 특히 더 중요할까요? 사실 슬픈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췌장이 늙어간다는 현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들이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요. 1%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 혈당 관리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 또 하나는 근육량 감소예요. 근육은 우리 몸의 당 저장고 역할을 해요. 먹은 음식의 당분을 근육에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저장고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중년. 중년 이후에는 각종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직장에서의 책임, 자녀 교육비, 부모님 건강, 노후 준비.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한 혈당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해시태그 제대로 된 아침 물 마시기 실천법.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해시태그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물의 온도가 핵심이에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어때요? 위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돼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냥 미지근하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애 정도면 딱 좋아요. 해시태그 양과 마시는 속도. 양은 300에서 400ml, 그러니까 종이컵 2잔 정도면 충분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5분에 걸쳐서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마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천천히 마셔야 우리 몸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온 후에 바로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전까지는 마셔야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부터 마시거나 아침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혈액 희석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해시태그 일주일 실천 계획표. 1-2일차 습관 만들기. 우선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침실 침대 옆에 물병이나 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두는 게 핵심이에요. 3-4일차 몸의 변화 관찰하기. 이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텁텁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5-7일차 혈당 측정해 보기. 만약에 집에 혈당계가 있다면 기록해 보세요. 아마 눈에 띄는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시태그 함께하면 더 좋은 추가 습관들. 물 마시기에 더해서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습관들도 있어요. 해시태그 레몬 한 조각의 마법.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신맛이 나긴 하지만 상큼해서 아침에 마시기에 딱 좋아요. 다만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나서 해보세요. 레몬도 과일이라 당분이 조금은 있거든요. 해시태그 10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 물을 마신 후에 간단하게 목을 좌우로 돌려보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보세요. 팔을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도 켜보고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 해도 혈액순환이 더욱 개선돼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같은 것도 좋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몸을 서서히 깨워주는 거죠. 해시태그 심호흡 3번의 힘. 물을 다 마신 후에 깊게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태가 되거든요. 심호흡이 이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해시태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해시태그 설탕 들어간 음료는 절대 금물. 물 대신 이온 음료 마셔도 되죠? 꿀물은 어때요? 따뜻한 차는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답은 NO예요. 설탕이나 꿀, 심지어 과당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혈당을 급상승시켜요.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해시태그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커피를 드시려면 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뒤에 드세요. 그러면 카페인의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해시태그 찬물은 피해 주세요. 일부에서는 찬물이 신진대사를 높여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 50대 이후에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그래요. 우리 위는 밤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해시태그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 해시태그 심장병이나 신장병 있으신 분들.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량을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특히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해시태그 혈압약 드시는 분들.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변할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고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해시태그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습관이 약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해 보세요. 특히 처음 1-2주는 혈당 변화를 잘 관찰해 주세요. 해시태그 놀라운 연구 결과들. 실제로 이런 습관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해시태그 일본 오사카 대학의 6개월 연구.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50대 이상 당뇨 전단계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를 했어요. 이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물을 마신 그룹은 마이너스 당화 혈색소 HbA1C가 평균 0.3% 감소했어요.
이게 작아 보여도 당뇨 관리에서는 정말 큰 변화예요. 공복 혈당이 평균 12mg/dl 감소했어요.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8mg/dl나 감소했어요. 국내 대학병원 임상시험. 우리나라 K대학병원에서도 60대 당뇨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관찰했어요.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89%의 환자가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답했어요. 마이너스 혈당 변동폭이 평균 25% 감소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줄어든 거거든요. 마이너스 신기하게도 혈압도 평균 5mmHg 개선되었어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 정말 물 한 잔이 가져오는 변화가 놀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시태그 성공적인 습관 만들기의 비결.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습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21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1일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일주일이면 되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해요. 해시태그 환경 설정이 반이에요. 습관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침대 옆에 물병이나 예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곳, 손에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병에 귀여운 스티커를 붙이거나 예쁜 컵을 사서 쓰는 것도 좋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것들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해시태그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에 건강 앱들이 많잖아요. 아침 알람과 함께 물 마시기 알림을 설정해 보세요. 처음 2-3주는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알람 메시지도 재미있게 설정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의 시작. 혈당 관리 첫 번째 미션. 이런 식으로요. 해시태그 가족과 함께하면 성공률 200%.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특히 배우자와 함께 하시면 서로 챙겨줄 수 있어서 좋아요. 여보, 물 마셨어?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줘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물 마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해시태그 기록의 힘. 달력에 O, X 표시만 해도 충분해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물을 마셨으면 O, 못 마셨으면 X. 이것만으로도 눈으로 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일주일에 O가 5개 이상이면 성공이에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해시태그 실제 변화 후기들.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김땡땡님 58세, 당뇨 전 단계.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2주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땡땡님 62세, 2형 당뇨.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침 혈당이 많이 개선됐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박땡땡님 54세, 건강한 상태. 예방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해시태그 마무리 작은 습관, 큰 변화. 정말 간단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50대 이후 건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가끔 깜빡해도 괜찮아요. 여행 갔을 때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봐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습관이 만능은 아니에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세요? 오늘부터 그 첫 번째 행동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혈당이 개선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느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같은 생생한 후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과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상 100세 건강 팩트 연구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팩트 연구소 유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면제의 내성과 의존성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 수면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수면 유도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1위 음식은 정말 의외인데 섭취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수면과 음식의 과학. 본격적으로 음식을 알아보기 전에 왜 특정 음식들이 잠을 유도하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물질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입니다. 이걸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보통 해가 지면서 어둠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죠. 두 번째는 트립토판이에요.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요. 쉽게 말하면 잠을 부르는 호르몬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 상태로 만들어줘요. 흥미로운 점은 이 3가지 성분이 모두 특정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5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 천연 근육 이완제. 5위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나나 한 개에는 마그네슘이 약 32mg, 칼륨이 420mg이나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어깨, 목, 다리 근육들을 풀어주죠.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GABA의 활동을 도와서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칼륨은 어떨까요? 이 미네랄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줘요. 잠들기 전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17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평균 23분 빨랐어요. 바나나 섭취법. 취침 1시간 전에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를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일반 분들도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는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4위 우유, 어머니의 자장가. 4위는 우유입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할머니 시대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유 200ml에는 트립토판이 약 90mg 들어 있어요. 또한 칼슘도 풍부한데 칼슘은 트립토판이 뇌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더 놀라운 건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이에요. 이 단백질은 소화되면서 카소모르핀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가져와요. 마치 엄마 품 안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과 비슷한 거죠. 2018년 일본의 수면 연구에서는 취침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렘수면 시간이 15% 늘어났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30% 줄었어요. 우유 섭취법. 취침 30분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여기에 작은 팁을 드리자면 꿀을 한 스푼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길을 더 넓혀주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나 복부팽만으로 오히려 잠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거나 다른 대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3위 체리 자연이 준 멜라토닌. 3위는 체리입니다. 특히 몽모랑시 체리타트 체리가 최고예요. 여러분, 멜라토닌 보충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특히 타트 체리는 일반 단체리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6배나 높습니다. 2018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정말 놀라워요. 불면증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체리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평균 수면 시간이 84분 늘어났고 수면 효율성이 5~6% 개선됐어요. 체리의 멜라토닌은 합성 멜라토닌과 달리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또한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서 더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김 씨는 20년간 수면제를 먹다가 체리 주스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죠. 체리 섭취법. 신선한 타트 체리 10에서 15개 또는 체리 주스 240ml를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드세요. 시중에 파는 체리 주스를 선택할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순수 주스를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다만 체리는 칼로리가 있고 당분도 포함되어 있으니 당뇨나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2위 견과류 마그네슘의 보고. 2위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견과류가 왜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을까요? 바로 마그네슘 함량 때문이에요. 아몬드 28g 약 23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20%에 해당하는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경련, 불안감, 그리고 불면증이 생겨요.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과 수면 장애 사이의 연관성은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됐습니다. 2012년 이란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를 보면 노인 46명에게 8주간 마그네슘을 보충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평균 17분 단축됐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됐어요. 호두는 어떨까요? 호두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이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더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견과류 섭취법. 취침 1시간 전에 아몬드 10개에서 15개 또는 호두 4~5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견과류는 꼭꼭 씹어서 드세요. 잘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씹는 동작 자체가 턱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하지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칼로리가 높으니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1위 키위 놀라운 세로토닌 부스터.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키위예요. 키위가 1위라고? 정말 의외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2011년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정말 놀라워요. 불면증 환자 24명에게 4주간 매일 키위 2개씩 먹게 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35% 단축됐고 중간에 깨는 시간도 29%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전체 수면 시간은 13% 늘어났습니다. 키위의 비밀은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키위 백지에는 세로토닌이 5.8mg나 들어있어요. 이는 다른 과일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수면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멜라토닌도 제대로 만들어지거든요. 또한 키위에는 비타민 C도 엄청나게 많아요. 비타민 C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50대 박 씨는 매일 밤 3, 4시간씩 뒤척이다가 키위 2개를 먹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30분 내로 잠들기 시작했어요. 키위 섭취법. 취침 1시간 전에 잘 익은 키위 2개를 드세요. 너무 신 것보다는 단맛이 나는 잘 익은 것이 좋아요. 키위는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깨끗이 씻어서 속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키위 알레르기예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언제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취침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취침 1-2시간 전에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드세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조합의 시너지 효과. 따뜻한 우유 바나나 조각, 아몬드 키위, 체리 주스 소량의 견과류. 이런 조합들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1-2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개인 알레르기 확인했나? 당뇨나 다른 질환으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없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먹고 있나?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들. 취침 전에는 카페인 커피, 초콜릿, 알코올,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은 절대 피하세요. 이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에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2-3주 정도 꾸준히 시도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 혈압약, 당뇨약, 기타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침실 환경 개선,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등도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바나나 마그네슘으로 근육 이완. 4위 우유 트립토판과 칼슘의 시너지. 3위 체리 천연 멜라토닌의 보고. 2위 견과류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 1위 키위 세로토닌 부스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니까 최소 2주 이상은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평소 불면증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잠 못 드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세요. 혈압약 줄이고 싶다면 이 음식 7가지로 혈압 확실히 내리세요. 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팩트 연구소 유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혈압약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나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혈압약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소개할 1위 음식은 정말 의외인데 임상 연구에서 혈압약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혈압 관리 음식 7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고혈압의 위험성과 음식의 힘. 본격적으로 음식을 알아보기 전에 왜 혈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 아시나요?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도 심장, 뇌, 신장,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고혈압 환자이고 그중 절반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혈압약은 분명 효과적이지만 부작용도 있죠. 기침, 어지럼증, 발목 부종, 심하면 성기능 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음식으로 혈압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주된 이유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특정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분을 배출하고 혈관 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죠. 오늘 소개할 음식들은 모두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7위 다크 초콜릿 달콤한 혈압 관리. 7위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 혈압에 좋다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NO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요.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하면 딱딱했던 호스에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2017년 코크레인 리뷰에서 35개의 임상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76mmHg, 이완기 혈압이 1.76mmHg 감소했어요. 수치가 작아 보이지만 이 정도만 내려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에서 1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65세 이 씨는 매일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50에서 135로 떨어졌어요. 물론 운동과 식이 조절도 함께 하셨지만 다크 초콜릿이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보여요. 다크 초콜릿 섭취법.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하루에 20에서 30g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와 당분 때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크 초콜릿이라는 거예요.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이 많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적어서 효과가 거의 없어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위 샐러리 자연의 이뇨제. 6위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서양에서 천연 혈압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압 관리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샐러리에는 사멘다시푸틸프탈라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샐러리는 칼륨이 매우 풍부해요. 칼륨 100g당 26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바나나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2013년 이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 30명에게 8주간 샐러리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평균 수축기 혈압이 8.9mmHg, 이완기 혈압이 4.4mmHg 감소했어요. 이 정도면 경미한 혈압약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죠. 흥미로운 점은 샐러리의 줄기보다 잎사귀에 더 많은 유효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잎은 버리고 줄기만 드시는데 사실 잎까지 함께 드셔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샐러리 섭취법. 신선한 샐러리 줄기 두세 대를 매일 드시거나 샐러리 주스 200ml 정도가 적당해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샐러리나 스무디에 넣어서 드셔도 돼요. 샐러리 주스를 만들 때는 잎까지 함께 갈아주세요. 다만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져요. 주의하실 점은 샐러리에 자연적으로 나트륨이 조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칼륨이 훨씬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이, 마늘, 천연 혈관 확장제. 오이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특히 혈압 관리에는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마늘의 비밀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썰 때 만들어지는 화합물인데 이 성분이 혈관 내에서 황화수소를 생성해요. 황화수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신호 분자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에게 이제 긴장 풀고 넓어져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2016년 호주에서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마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8.3mmHg, 이완기 혈압이 5.5mmHg 감소했어요. 이는 일반적인 혈압약 효과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마늘이 혈압약과 함께 복용했을 때도 부작용 없이 추가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즉, 현재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마늘을 함께 드실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58세 박 씨는 20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는데도 혈압이 140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마늘 2-3쪽을 꾸준히 드신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125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마늘 섭취법. 생마늘 두세 쪽을 매일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마늘을 다져서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요리에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요.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알리신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통마늘보다는 다진 마늘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늘 기름에 볶거나 구우면 알리신이 파괴되니까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조리하세요. 주의사항으로는 마늘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세요. 사위 베리류 혈관 젊음의 비밀. 사위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모든 베리류가 해당돼요. 베리류의 혈압 강화 효과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덕분이에요.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의 진한 색깔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이게 혈관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들죠. 마치 오래된 고무줄의 탄력을 되찾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2015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고혈압 전 단계 여성 48명에게 8주간 냉동 블루베리를 매일 22지씩 먹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5.1mmHg, 이완기 혈압이 1.2mmHg 감소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베리류가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든다는 거예요.
2013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베리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리류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고 연구도 가장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도 모두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베리류 섭취법. 신선한 베리류를 매일 100에서 150g 정도, 그러니까 한 컵 정도 드시면 돼요.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니까 괜찮아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아침 시리얼에 토핑으로 올려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베리류는 당분이 있으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를 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양한 베리를 섞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각기 다른 종류의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베리류는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기농으로 구매하시거나 꼼꼼히 씻어서 드세요. 3위 바나나, 칼륨의 황제. 3위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3위에 랭크된 이유는 바로 칼륨 함량 때문이에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422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칼륨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벽에 수분이 축적되어 혈압이 올라가는데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칼륨 섭취량이 하루 1640m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21%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3.5mmHg 낮았어요. 바나나의 또 다른 장점은 마그네슘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바나나 하나에는 약 32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을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셨지만 바나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바나나 섭취법.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때 드시거나 운동 전후에 드시면 좋아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분이 많아지니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가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바나나 껍질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물론 껍질째 먹기는 어렵겠지만 바나나 껍질을 우린 차를 마시는 방법도 있어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10분 정도 끓인 물을 마시면 칼륨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시면 바나나의 당분을 고려해서 혈당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2위 비트, 천연 질산염의 힘. 2위는 비트입니다. 비트가 2위에 올라온 이유는 바로 질산염 때문이에요.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질산염이 혈압을 낮추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를 먹으면 입안의 세균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요. 이 아질산염이 위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3년 영국 퀸 메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정말 놀라워요. 고혈압 환자 64명에게 비트 주스 250ml를 매일 4주간 마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7.7mmHg, 이완기 혈압이 2.4mmHg 감소했어요.
이는 일반적인 혈압약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비트 주스를 마신 후 두세 시간 만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효과가 24시간 동안 지속돼요. 비트는 또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시켜서 장기적인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2015년 연구에서는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내피세포가 젊은 사람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비트 섭취법. 생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루 250ml 정도, 그러니까 컵 하나 분량이면 충분해요. 생비트는 맛이 흙내가 날 수 있으니까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져요. 생비트가 부담스러우시면 삶아서 드셔도 돼요. 다만 삶으면 질산염 함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어요. 비트를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수프로 만들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비트 주스도 있는데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순수 비트 주스를 선택하세요. 농축액보다는 생즙이 더 좋아요. 주의사항으로는 비트를 많이 드시면 소변이나 대변이 붉은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비트의 천연 색소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위 히비스커스 차 천연 AC 억제제.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히비스커스 차예요. 히비스커스 차가 1위라고? 정말 의외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히비스커스 차는 천연 AC 억제제 역할을 해요. AC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인데 이 효소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히비스커스의 안토시아닌과 기타 폴리페놀 성분들이 이 AC 효소를 억제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죠. 실제로 AC 억제제는 고혈압 치료약의 주요 계열 중 하나예요. 2010년 터프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이중맹검 연구가 정말 놀라워요. 고혈압 전 단계 및 경미한 고혈압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6주간 히비스커스 차를 하루 3잔씩 마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7.2mmHg 감소했어요. 이는 일부 혈압약보다도 더 큰 효과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2013년 이란에서 진행된 연구예요. 고혈압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히비스커스 차를, 다른 그룹은 녹차를 6주간 마시게 했더니 히비스커스 차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11.2mmHg, 이완기 혈압이 4.1mmHg나 감소했어요. 녹차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히비스커스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이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쌓인 과도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62세 김 씨는 혈압이 160에 95였는데 히비스커스 차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135에 85까지 떨어졌어요. 혈압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히비스커스 차만 추가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히비스커스 차 섭취법. 말린 히비스커스 꽃잎 1g을 뜨거운 물 200ml에 5에서 10분간 우려내서 드세요.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해요. 신맛이 강하니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맛이 부드러워져요. 시중에 파는 히비스커스 티백도 괜찮아요. 다만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히비스커스 차를 선택하세요. 히비스커스 차를 우릴 때는 너무 오래 우리지 마세요. 10분 이상 우리면 떫은 맛이 너무 강해져서 마시기 어려워요. 차가운 물에 우려서 냉침차로 만들어 드셔도 효과는 똑같아요. 주의사항으로는 히비스커스 차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갑자기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섭취법과 생활습관.
이제 오늘 소개한 7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실지 알려드릴게요. 효과적인 조합법. 모든 음식을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두세 가지를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바나나 1개와 베리류 1컵, 점심 식사에 마늘이 들어간 요리, 오후에 히비스커스 차 1잔, 저녁에 샐러리 주스나 비트 주스. 이런 식으로 하루에 골고루 분배해서 드시면 24시간 내내 혈압 관리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비트 주스나 히비스커스 차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니까 혈압이 특히 높은 시간대 두세 시간 전에 드시면 좋아요. 보통 오전 10시, 11시, 오후 6, 7시에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도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필수예요. 주의사항과 안전수칙. 마지막으로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체질,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다른 질환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음식을 다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보세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해요. 혈압 모니터링. 집에서 혈압을 재면서 변화를 체크하세요. 만약 혈압이 갑자기 너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하세요. 의사와 상담. 현재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임신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혈압 관리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위 다크 초콜릿 플라보노이드로 혈관 확장. 6위 샐러리 천연 이뇨제 효과. 5위 마늘 마이너스 알리신의 혈관 이완 작용. 4위 베리류 안토시아닌으로 혈관 젊음 유지. 3위 바나나 칼륨으로 나트륨 배출. 2위 비트 질산염의 즉효성 혈관 확장. 1위 히비스커스 차 천연 AC 억제제.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시도해보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평소 혈압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니까 최소 4에서 6주는 꾸준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압 관리를 응원합니다. 심장마비.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장 지키는 음식과 망치는 음식 비교. 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팩트 연구소 유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우리 가족은 심장병이 없어서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 심장마비 환자 중 절반은 이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0대부터 심장마비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50대에는 20대보다 10배, 60대에는 30배나 높아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80%가 올바른 음식 선택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심장을 지켜줄 음식과 당신도 모르게 심장을 망치고 있는 음식들을 완전히 비교 분석해 드릴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음식은 정말 충격적인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심장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음식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왜 아프게 되는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예요. 그럼 혈관은 왜 막힐까요? 바로 콜레스테롤과 염증 때문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모든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반대로 어떤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막아버리죠. 실제로 202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12만 명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심장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병 위험이 무려 70% 낮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심장을 살리는 음식과 심장을 망치는 음식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1 심장을 살리는 음식 탑5. 5위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진짜 보물은 리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리코펜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콜레스테롤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산화될 때예요.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콜레스테롤도 산화되면 혈관 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요. 2012년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리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55% 낮았어요. 흥미로운 건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더 좋다는 거예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리코펜은 열을 가해야 더 잘 흡수되거든요. 토마토 섭취법.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2~3개 정도가 적당해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흡수가 3배 높아져요. 4위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가 대표적이에요. 견과류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해요. 이 좋은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2018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견과류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39% 낮았어요.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견과류 섭취법.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해요. 아몬드로 치면 20에서 25개, 호두로 치면 7, 8개 쪽 정도예요. 3위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비밀은 바로 카테킨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이 카테킨이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성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 카테킨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혈관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2006년 일본에서 4만 명을 11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하루에 녹차를 5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한 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남성은 22%, 여성은 31% 낮았어요. 녹차 섭취법.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가 적당해요. 뜨거운 물에 2에서 3분 정도 우려내시면 돼요. 2위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예요. 특히 EPA와 DHA라는 두 종류의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2002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52% 낮았어요. 연어 섭취법.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 드시면 돼요.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2018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정말 놀라워요. 30년간 11만 명을 추적한 결과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거의 안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16%,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1% 낮았어요. 아보카도 섭취법.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면 좋아요. 이제 심장에 독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에요. 가공육이 심장에 나쁜 첫 번째 이유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가공육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로 변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2010년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64만 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42% 높았어요. 4위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빵, 과자, 튀김류에 들어있어요.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버려요. 게다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죠. 2006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총 칼로리의 2%만 증가해도 심장병 위험이 23%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3위는 과도한 설탕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들이 최악이에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2014년 미국 의학협회 뇌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설탕으로부터 칼로리를 25%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10% 미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어요. 2위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액의 부피가 늘어나요. 혈액이 많아지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죠. 이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3.5g을 먹어요.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연간 165만 명이라고 발표했어요. 드디어 최악의 1위입니다. 바로 튀김 음식이에요. 튀김 음식이 왜 이렇게 나쁜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고온에서 기름을 가열하면 트랜스지방이 생겨요. 둘째,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여요. 셋째, 튀김옷 때문에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튀김 음식을 4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1회 이하로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37% 높았어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심장을 살리는 하루 식단 예시. 아침 아보카도, 토스트 녹차 한 잔. 점심 연어 구이, 토마토, 샐러드, 현미밥. 간식 아몬드 한 줌. 저녁 두부, 스테이크, 각종 채소, 녹차 한 잔. 심장에 독이 되는 식단 절대 피하세요. 아침 베이컨, 에그, 달콤한 시리얼, 오렌지 주스. 점심 라면, 김치. 간식 도넛, 탄산음료. 저녁 치킨, 맥주. 쇼핑할 때 체크리스트. 식품 라벨 확인. 트랜스지방, 나트륨 함량. 가공식품보다는 신선식품 위주.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다양하게. 등푸른 생선 일주일에 2-3회. 견과류 상비. 마지막으로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차를 인정하세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체질,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등을 고려해야 해요. 점진적으로 바꾸세요. 갑자기 모든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는 게 좋아요. 약물과의 상호작용. 현재 심장약, 혈압약,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정기 검진은 필수.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하세요. 오늘 소개한 심장을 살리는 음식과 망치는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 탑5. 오이, 토마토, 리코펜으로 콜레스테롤 산화 방지. 4위 견과류, 좋은 지방으로 콜레스테롤 개선. 3위 녹차, 카테킨으로 혈관 젊음 유지. 2위 연어, 오메가3로 혈전 예방과 염증 완화. 1위 아보카도,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완벽한 심장 건강. 심장을 망치는 음식 탑5. 5위 가공육, 나트륨과 방부제의 독성. 4위 트랜스지방, 혈관에 최악의 적. 3위 과도한 설탕, 염증과 중성지방 증가. 2위 과도한 소금, 고혈압의 주범. 1위 튀김 음식, 모든 나쁜 성분의 결합체. 여러분, 심장마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당신의 심장은 100세까지 튼튼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평소 심장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평생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거 먹으면 치매 100%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건강연구소 유박사입니다. 의사가 절대 안 먹는 음식 탑3 vs 치매 막는 음식 탑3. 잠깐만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그 음식 때문에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치매 환자 중 80%가 같은 음식을 드셨어요. 특히 세 번째 음식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은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12분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를 그리고 부모님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예요. 그런데 80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입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는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50세라면 이미 뇌의 변화가 시작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올바른 음식을 먹은 그룹은 치매 위험이 53% 낮았어요. 반대로 나쁜 음식을 계속 먹은 그룹은 치매 위험이 2.6배 높았습니다. 음식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파트 1 치매 부르는 음식 탑3. 자, 이제부터 긴장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수 있어요. 3위 흰쌀밥, 빵. 3위는 여러분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바로 흰쌀밥이랑 빵이에요. 네? 밥이 나쁘다고요? 네, 맞습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혈당이 확 오르면 뇌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뇌세포를 죽여요. 2018년 일본 연구를 보면 하루 흰쌀밥을 3공기 이상 먹는 사람들이 한 공기만 먹는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1.7배 높았어요. 빵은 더 위험해요. 특히 흰 식빵, 단팥빵, 크림빵. 이런 거 좋아하시죠? 혈당을 폭발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2위 가공육. 2위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고기. 여기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 뇌에서 독성 물질로 변해요. 실제로 2020년 영국에서 50만 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매일 가공육 25g씩만 먹어도 그게 소시지 1개 정도인데 치매 위험이 44% 높아졌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뇌가 빨리 늙어요. 실제 나이보다 뇌 나이가 10년 더 많아져요. 제가 만난 70세 환자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햄 먹고 라면에 스팸 넣어 드시고 65세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68세에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1위 설탕 음료수. 드디어 1위입니다. 바로 설탕 든 음료수예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 에너지 드링크 다 해당돼요. 콜라 한 캔에 설탕이 10스푼이나 들어가요. 이게 뇌로 가면 뇌세포가 손상돼요. 2017년 보스턴 대학 연구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루에 설탕 음료 1캔씩 마신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었더니 안 마신 사람들보다 뇌 용적이 작았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확 줄어들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설탕은 중독성이 있어요. 한 번 마시면 자꾸 찾게 돼요. 그러면서 뇌가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울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희망을 드릴게요. 파트 2 치매 막는 음식 탑 3.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3위 블루베리. 3위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의 보라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뇌를 보호해요. 2012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1만 6천 명을 20년간 추적했어요.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2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가 2.5년 늦게 왔어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20에서 30알 정도만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똑같이 효과 있어요. 2위 등푸른 생선. 2위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예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못 만들어져요. 2016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 보면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거의 안 먹는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41% 낮았어요. 제가 만난 85세 할머니가 계세요. 평생 일주일에 3번씩 생선 드셨는데 지금도 손주 이름 다 기억하시고 바둑도 두세요. 일주일에 최소 2번, 한 번에 손바닥만 한 크기 드세요. 1위 강황 커큐먼. 드디어 1위. 바로 강황이에요. 강황이 뭐예요?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의 염증을 확 줄여줘요. 인도 사람들 치매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거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매일 카레 먹어서예요. 2018년 UCLA 연구에서 치매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18개월간 커큐민을 먹게 했더니 기억력이 28% 좋아졌어요. 심지어 뇌 MRI 찍었더니 독성 단백질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하루에 강황 가루 1티스푼이면 돼요. 카레 요리에 넣거나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 강황은 후추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2000배 높아져요. 꼭 후추 같이 드세요.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끊으세요. 아침에 마시던 주스 끊으세요. 햄, 소시지 냉장고에서 버리세요. 흰빵, 현미빵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일주일에 생선 2번, 요리할 때 강황 후추 넣기. 흰 쌀밥은 어떻게 하냐고요? 현미 30% 섞으세요. 처음부터 100% 바꾸면 힘들어요. 천천히 비율 높이세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치매 걸리면 10년간 가족들이 돌봐야 해요. 본인도 고통, 가족도 고통이에요. 지금 10분 투자하면 10년을 구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먹지 마세요. 흰 쌀밥, 빵 현미로 바꾸기. 가공육 신선한 고기로. 설탕 음료 물로. 꼭 드세요. 블루베리 하루 한 줌. 등푸른 생선 주 2회. 강황 후추 매일. 여러분, 치매는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부모님께도 보내드리세요. 한 사람의 뇌를 구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자가진단법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시면 알림 가요. 여러분의 뇌가 100세까지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세 건강연구소 유 박사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냄새나. 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팩트 연구소 유 박사입니다. 갑자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나타나는 특정 냄새는 당뇨, 신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의사들이 진단하는 위험한 냄새 5가지와 해결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특히 세 번째 냄새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왜 냄새가 변할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땀샘의 기능이 달라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죠. 특히 피지선에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노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냄새는 다릅니다. 몸속 장기가 보내는 적신호, 질병의 경고음입니다. 의사들은 이걸 질병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냄새만으로도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메이어 클리닉 연구에서는 특정 채취 변화가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의 조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위험한 냄새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위 암모니아 냄새, 신장질환. 몸에서 소변 같은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고 그게 땀이나 입 냄새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김 씨는 최근 가족들이 아빠한테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땀 냄새려니 했는데 씻어도 계속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났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투석까지 가지 않고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즉시 내과나 신장내과를 방문하세요.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과 BUN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 물을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시세요.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소금을 줄이세요. 고염식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단백질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더 힘들어합니다. 체중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바로 잡을게요. 신장이 나빠지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겠지? 아닙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신장 기능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4위, 달콤한 냄새, 당뇨병. 몸에서 달콤한 과일 향이나 아세톤 냄새가 난다면
이건 로맨틱한 게 아니라 당뇨병의 심각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심해지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할까요?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혈액과 소변, 호흡으로 배출되면서 달콤한 과일 냄새를 내는 겁니다. 이걸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55세 박 씨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입에서 과일향 나는데 무슨 껌 씹으세요? 껌도 안 씹었는데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공복 혈당이 350이었습니다. 정상은 100 이하인데 300가 넘는 수치였죠. 케톤 산증 진단을 받고 즉시 입원했습니다. 인슐린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며칠만 더 늦었다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입이나 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고 동시에 갈증이 심하거나 피로하거나 체중이 줄었다면 당장 병원 가세요. 둘째,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을 하루 23회 체크하고 케톤 수치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집에서 소변 케톤 검사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 이른바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조심하세요. 특히 당뇨병 환자는 의사와 상담 없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 과일 냄새 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건강한 사람이 키토제닉을 할 때 나는 가벼운 냄새와 당뇨병성 케톤 산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뇨 환자가 냄새와 함께 갈증, 구토, 폭통이 동반되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3위 썩은 냄새 간 질환. 입이나 피부에서 곰팡이 냄새, 썩은 계란 같은 악취가 난다면 이건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진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담즙을 만드는 등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성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혈액에 쌓입니다. 이게 호흡으로 나오면 간성 구취가 되고 피부로 나오면 썩은 냄새가 되는 겁니다. 특히 간경변증이나 간부전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의사들은 이 냄새만으로도 간 상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5세 최 씨는 몇 달 전부터 입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양치를 해도 가글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죠. 피부도 노랗게 변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건 아니었지만 오랜 B형 간염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황달 증상이 있거나 배가 불러온다면 즉시 간 전문의를 만나세요. 둘째,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AST, ALT, 빌리루빈 수치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로 간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셋째, B형이나 C형 간염 보유자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간염이 간경변으로, 간경변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넷째, 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고지방 식단을 피하고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도 지방간을 유발해 간 건강을 해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면서요? 냄새가 나면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간은 70% 이상 손상돼도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가 날 정도면 이미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2위 생선 냄새 대사 이상. 몸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면 드물지만 대사 질환인 트리메틸아민요증일 수 있습니다. 트리메틸아민요증은 영어로 PC 오더 신드롬이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생선 냄새가 나는 병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나온 트리메티라민을 간에서 무치 물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유전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이 효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그대로 땀, 소변,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 간 질환, 특정 약물 복용도 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50대 이 씨는 평생 생선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무리 씻어도 몸에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본인도 우울증이 생길 정도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 트리메틸아민요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코린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나서야 냄새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몸에서 생선 냄새가 지속되면 내과나 유전대사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소변 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세요.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여기 해당됩니다. 셋째,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세요. 장내 세균이 트리메틸아민 생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넷째, 저산성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바로잡을게요. 생선 냄새는 그냥 위생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트리메틸아민요증은 유전적 또는 대사 질환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비누 문제가 아니라 몸속 문제입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위 악취 체중 감소 암감염. 갑작스러운 악취와 함께 체중 감소, 식은땀, 피로가 동반된다면 이건 암이나 심각한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에서는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의 호흡이나 채취에서 특정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훈련된 개들이 암 환자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구별해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암이 진행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이 생기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 야간 발한, 지속적인 피로는 암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8세 정 씨는 3개월 만에 체중이 10kg 줄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동시에 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검사 결과 림프종, 즉 악성 림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냄새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체중이 의도 없이 5% 이상 감소하고 동시에 악취, 발열, 식은땀이 있다면 즉시 종합병원을 방문하세요. 둘째, CT, MRI,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내시경 등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셋째, 40대 이후엔 국가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검진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넷째,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세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암 예방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살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악취, 발열, 야간 발한이 동반되면 암이나 감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한 냄새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하나, 암모니아 냄새에 피로나 부종이 동반된다. 둘, 달콤한 냄새에 갈증이나 체중 감소가 있다. 셋, 썩은 냄새에 황달이나 배가 불러온다. 넷, 생선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섯, 악취와 함께 체중 감소나 식은땀이 있다.
하나라도 체크되셨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첫째, 냄새가 갑자기 변했고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둘째, 다른 증상이 동반됩니다. 체중 감소, 황달, 갈증, 피로, 부종 등입니다. 셋째, 위생 관리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씻어도 옷을 갈아입어도 계속 냅니다. 넷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챕니다. 본인은 익숙해서 모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면 주의하세요. 다섯째, 나이에 비해 냄새가 지나치게 심합니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내과,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중 해당 과를 방문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 냄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노레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원인입니다. 40대 이후 피지선에서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건데 특히 귀 뒤, 목덜미, 가슴 부위에서 많이 납니다. 일본 시세이도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노레날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관리는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채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샤워하되 비누는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강한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를 더 상하게 합니다. 약산성, 즉 pH 5.5 제품을 쓰고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를 꼼꼼히 씻으세요. 특히 귀 뒤는 노레날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옷은 면 소재로 입고 매일 갈아입으세요. 합성 섬유는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세균 번식이 빠릅니다. 면 소재를 입고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여름철엔 하루에 2번 갈아입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노레날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니까 항산화 물질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과일, 채소, 녹차, 견과류를 매일 드세요.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아몬드가 좋습니다. 아침 하루 한 컵 녹차는 채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노레날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넷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채취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만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포크린 땀샘에서 냄새가 강한 땀이 나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체취도 개선됩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땀을 흘린 후엔 바로 씻으세요. 땀 자체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있는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냄새가 생깁니다. 운동이나 외출 후엔 가능한 한 빨리 샤워하세요. 샤워가 어렵다면 젖은 수건으로라도 땀을 닦아내세요.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부위는 더욱 꼼꼼히 관리하세요. 일곱째, 침구와 수건을 자주 세탁하세요. 베개, 이불, 수건에는 땀과 피지, 각질이 쌓입니다. 여기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생기고 다시 몸으로 옮겨갑니다. 베갯잎은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2주에 한 번, 수건은 3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햇볕에 말리면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베개는 냄새가 가장 많이 배는 곳이니까 베갯니들 자주 교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채취와 관련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향수를 많이 뿌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향수는 일시적 위장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채취와 향수가 섞이면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향수는 깨끗이 씻은 후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과하게 뿌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오해 두 번째, 노인 냄새는 어쩔 수 없다? 절대 아닙니다. 노랫날은 관리 가능합니다. 항산화 식품을 먹고 규칙적으로 샤워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기만 해도 크게 줄어듭니다. 체념하지 마시고 관리하세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 냄새 관리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해 세 번째, 민간요법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나? 냄새의 원인이 질병이라면 민간요법은 시간만 낭비합니다. 쑥물 목욕, 특정 한약, 이런 것들이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의학적 진단이 먼저입니다. 검사 후 질병이 없다면 그때 생활 관리를 하세요. 특히 신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같은 심각한 병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해 네 번째, 냄새가 나도 본인은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 코는 자신의 냄새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걸 후각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해줄 때 섣불리 부정하지 마시고 병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족의 지적을 불편해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해 다섯 번째,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자연스러운 노화 냄새와 질병 신호는 다릅니다. 갑자기 냄새가 변했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거나 위생 관리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세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다가 중요한 질병을 놓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나이 들수록 주의해야 할 위험한 냄새 5가지와 해결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암모니아 냄새는 심장질환, 달콤한 냄새는 당뇨병, 썩은 냄새는 간질환, 생선 냄새는 대사 이상, 악취에 체중 감소가 동반되면 암이나 감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항산화 식품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냄새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최근 채취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100세 건강 유박사였습니다.